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신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서동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재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학공학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로봇이라든지 소재 개발, 뭐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전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두 교수님께서 너무 이제 내용적인, 방법론적인 부분을 잘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내용은 목차인데요. 우선은 소재 개발을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런 소재 개발에 있어서 왜 인공지능과 혹은 로봇을 이용해야 하는지, 그런 필요성, 그리고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이제 구축을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든지 또 어떤 인공지능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소재가 이제 요즘은 워낙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런 소재가 정말 어떤 디바이스의, 전자 디바이스의 그런 성능을 결정짓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 소재라는 게 정말 긴 시간이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요. 보통은 20년 이상 연구가 돼야지 마켓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또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아까 보신 이런 그림을 보면 기존의 이런 방법론, 이론 기반으로 어떤 예측을 통해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소재를 탐색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데이터 드리븐을 통해서 소재를 탐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주셨는데요. 우선은 분자 소재 같은 경우에도 특성을 이런 분자 구조에서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 소재들을 무한정의롭게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생성 모델, 그리고 분자 모델뿐만 아니라 아까 결정 소재에 대한 결정 구조를 피처로 넣어서 이 특성을 예측하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정 소재에 대해서 이 생성 모델이 많이 어렵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어떤 조성을 정해주고 조성 범위를 정해주고 어떤 특정한 결정 구조를 생성해내고 이 구조들이 실제 합성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연구를 쭉 보면 저희가 앞서 데이터를 우선 이렇게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고요.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직접 실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까 앞서 계산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쓰기 좋게 이제 랭글링을 하고 분석을 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제 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치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작이 결국은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결국 양질의 소재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라는 게 가장 이제 큰 이슈이고요. 이것만 되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최적화라든지 어떤 선택이라든지 이 기술적인 부분이고, 연구자로서 소재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연구자로서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필요한 부분은 이 데이터 확보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확보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그런 계산 기반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 되게 범용적인 특성들, 소재의 기초 특성, 밴드갭, 전자 구조라든지, 기의 물성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데이터를 쌓기 쉬운데요. 근데 저희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특정 응용 분야라고 하면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유전 소재라든지 다양한 그 소재 이제 적용을 시키고자 할 때 그 분야에 이제 데이터 자체가 매우 드문드문 있습니다. 논문으로 출판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 그 데이터의 어떤 다양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양성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소재가 되게 소수고 그 소재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나오는 소재만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논문도 쓰고 이걸 특허도 내고 산업화할 수 있고 이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안 하고 또 사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또 문제점을 댈 수 있는 것이 뭐 실험실에서도 연구 노트에 실패한 연구를 잘 쓰지는 않고 또 이거를 회사 내부에서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뭐 논문으로도 사실 실패한 데이터를 보고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베네핏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이 실패한 데이터를 잘 모아둔다는 건 사실은 뭐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큰 문제는 재현성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실험 조건의 차이로 메타데이터라고 저희가 하는데 뭐 논문에서 보면 동일한 소재, 동일한 합성 조건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특성이 뭐 두 오더, 세 오더 차이 나는 그러면 이거를 잘 나온 수치를 써야 되는지 못 나온 수치를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연구실 내부적으로도 문제고 뭐 다른 여러 그룹 간의 어떤 차이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자체가 양질의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 또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이제 그 고민이 사실은 제일 처음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 연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셀프 드라이빙 레버토리 혹은 스마트 연구실. 그러니까 실험을 로봇이 하고 연구자의 어떤 두뇌 역할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을 사람들이 구상을 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연구실의 어떤 장점이자 필요성은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도 혹은 이제 대학원생 여러분께서 이제 예전처럼 열정페이로 뭐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제 뭐 회사도 52시간, 주 52시간, 점점 이제 40시간 이렇게 당겨질 텐데 그럼 연구자가 이 실험을 안 하고 있으면 그동안은 데이터 수집이 멈춰 있습니다. 연구 진행이 멈춰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하게 되면 사실은 고장만 안 나면 24시간 365일 이렇게 계속 실험을 반복을 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회사에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재현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요즘은 뭐 실험 이런 네이처라든지 하이 프로파일 저널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도 사실은 믿을 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실험을 해보면 학생이 오늘 한 거랑 어제 한 거랑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뭐 좀 성능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재현성 자체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재현성이 문제가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데이터 혼합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쌓을 수 있는 데이터는 한정적인데 뭐 다른 연구실에서 쌓은 데이터랑 합쳐서 쓴다. 출판된 논문 데이터랑 합쳐서 쓴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재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혼합하고 이런 걸 위해서는 꼭 재현성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결과가 다르면 이게 뭐 시공간에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 한 데이터랑 한국에서 한 데이터 뭐 아니면 서울에서 한 데이터, 부산에서 한 데이터의 어떤 그 혼합, 그 양적인 데이터를 쌓는데 되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반복적으로 잘 컨트롤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뭐 오늘 하든 내일 하든 또 이 플랫폼을 동일하게 미국에 쌓아두면 동일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가 쌓이는 시간이 어떤 스탠다드가 생겨나면 뭐 정말 빨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실패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요. 네이처에 나온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되게 충격적으로 들었었습니다. 이 실패한 데이터, 다크 리액션이라고 부르는 이 실패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처음 이제 얘기한 그런 논문인데 그래서 논문에서 자기 연구실에 연구 노트에 있는 그런 실험 결과들을 다 모아서
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실험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그냥 원하는 성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성공한 실험 결과와 실패한 실험 결과가 거의 비슷한 양, 아니면 혹은 실패한 양이 더 많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 이미 아까 뭐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다 데이터베이스 수집하고 뭐 실험 프로토콜 이런 거 다 이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패한 실험 결과는 어디 수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연구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연구 노트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전혀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험 결과를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 사실 로봇이 하게 되면 실패한 결과든 성공한 결과든 또 이게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 실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데이터베이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충분히 양질의 데이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요약을 드리면 이제 전통 연구자들이 실험을 할 때 이제 문제점이 됐던 것들이 재현성이라든지 양적으로 많이 쌓는다는 그런 것, 그리고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한다는 게 뭐 엑셀에 오늘 내가 실험했던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적는다는 게 정말 이제 시간을 쓰는,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시간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 수집이 지금까지 교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았으면 거의 안 되는 시점인데, 로봇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대량의 데이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뭐 하게 됐고, 뭐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국가적으로 이런 방향, 정책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가기부에 계속 이제 뭐 사무관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소부장 이제 기술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도록 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재료 연구실이라고 저희가 하면 여기 이제 홍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AI랑 데이터, 로봇공학 등을 융합한 어떤 지능형 재료 실험실이라는 이제 목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결국 협동 로봇, 로봇팔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를 잘 융합해서 연구자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그런 실험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도 쌓일 수 있고 소재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연구실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도 늦으면 안 된다 라는 방향으로 이제 과제도 국가적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근데 뭐 연구자의 개입이 없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자가 개입해서 뭔가 연구자의 인사이트를 뭐 집어넣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스마트 재료 연구실, 아니면 자율주행 실험실, 혹은 뭐 소재 개발 실험실, 여러 이제 단어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 그런 연구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이런 장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장점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사실 굳이 이 연구실을 구축을 해야 되느냐. 가장 AI에서 힘든 점이 왜 AI를 써야 되나. 그 당위성을 찾아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거기에 적합한 문제를 저희가 찾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생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찾아서 인공지능을 쓰게 되겠지만, 근데 이제 자율주행 연구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기초적인 그런 개발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적절한 소재 시스템을 찾아보자 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그럼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게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재 개발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우선 노동 집약적인 그런 실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퍼니스에 넣고 이거 열 처리 10시간 하고 뭐 넣기만 하면 이제 10시간 동안 돌아가잖아요. 이런 실험은 사실 굳이 사람이 뭐 로봇이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개입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실험이 계속 연구자가 붙어서 뭐 그 피페팅도 해줘야 되고 뭔가 뭐 pH도 컨트롤 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이 실험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이 적합할 것 같고, 또 실험 환경에 따라서 이런 재현성 차이가 많이 나는 실험, 그리고 연구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 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가장 숙련된 연구자가 하는 연구 실험 결과를 재현성 있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이제 실험들,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험 조건이라든지 조합이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연구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실험이어야 이제 이런 플랫폼을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이렇게 보고된 시스템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시작한 시스템들입니다. 뭐 신약 개발에 있어서 플로우 케미스트리, 여러 조합 실험 조건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걸 최적화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공정계수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소재의 어떤 조합, 뭐 그 조합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실험이라든지 학생들이 계속 붙어서 실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자율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계수를 최적화하는 그런 시스템, 아까 앞서도 보여주신 그 시스템인데, 토론토 대학 아스프르그 그룹에서 여기 적용한 이제 실험을 보면 이제 합성이 13분이 걸리고요. 한 번 합성을 할 때 분석이 7분이 걸리고, 그 다음 실험을 계획하는 데 1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직접 하려면 이제 하나하나 다 피페팅 해야 되고, 스핀 커팅 될 때 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열 처리할 때 기다렸다가, 이 공정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조작을 해줘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번거로운 실험이고요. 근데 실제 해보면 한 실험이 21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사람이 멈춰 있는 동안 이제 실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로봇이 할 수 있으면 계속 24시간 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연구자 개입 없이 원래 한 몇 달, 뭐 서너 달이 걸려야 되는 최적화 실험을 자기들은 5일 만에 최적화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영상을 이제 서포팅 인포메이션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뭐 같이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테이블탑 플랫폼처럼 이렇게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자가 하는 실험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모사하는, 무게도 재고, 그다음 피페팅을 원하는 용액을 다른 비율로 이렇게 피페팅을 하고, 공기 노출이 안 되도록 뭐 뚜껑을 닫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로봇이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공정이 있고, 근데 뭐 영상은 이제 서포팅에, 이제 논문 서포팅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요런 플랫폼 구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험을 연구자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석이 되고, 그 해석된 결과가 이런 실험 계획법, 우리가 많이 아까 말씀하신 베이지안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노마드라든지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연구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안 하고도 그 다음 실험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AI 기법 혹은 분석 기법,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수치화해서 넣어줘야 되니까 이 모델에. 그래서 요런 인공지능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실험을 계획해서 실험할 수 있도록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에 네이처에 나온 리버풀 대학교의 어떤 논문을 보면, 실험실 내에 이제 이동이 가능한, 여기 바퀴가 달려서 로봇에 여기 실험을 하고 이제 합성이 여기서 되면 분석 장비까지 이동을, 로봇팔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실험실 자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분석 장비를 연구자가 하는 걸 그냥 모사를 하는 겁니다. 연구자의 어떤 다리를 이 로봇에 달아주는 것처럼 이동 가능한 로봇으로
이렇게 촉매 소재를 개발을 했을 때 또 여기서도 이제 베이지안 최적화 모델을 사용을 했거든요. 베이지안 뭐 여기 변수로 가져가는 게 실험 변수가 10개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 뭐 5개씩만 고려를 하더라도 실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그 조합이 정말 수십만 개 이상이 됩니다. 이걸 다 실험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요. 근데 이걸 이제 베이지안 최적화 기법을 쓰게 되면 훨씬 적은 한 600번 정도 그리고 한 5일 정도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율 아니면 촉매 성능에 거의 도달한다, 최적화가 된다라는 걸 여기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이언스에 나온 MIT 그룹의 이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뭐 앞서 이제 촉매라든지 그런 소재, 뭐 공정이 아니라 여기서는 플로우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그냥 용액들을 뭐 일정한 속도로 넣어주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유기 소재를 이렇게 합성하는 기법인데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여러 스텝의 그런 방법을 이제 요 장치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합성을 하고 이 뭐 오퍼레이팅을 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구체들이 뭔지를 예측을 해서 그리고 실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디자인을 해서 스스로 이제 AI가 플래닝을 해서 이 과정을 직접 합성을 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신약들, 뭐 그 약들을 합성을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걸 뭐 계속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도 쌓고 하다 보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번 주에 사이언스에 나온 영국의 글라스고 대학 논문인데요. 뭐 제목을 제가 이제 논문 읽고 유기물 합성하는 자동 플랫폼이라고 달았습니다. 논문을 뭐 직접 읽는다기보다는 논문의 어떤 이 합성 공정을 발췌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면 이걸 이제 번역을 스스로 이제 AI가 번역을 해서 이거 여기서 문장으로 들어왔던 거를 하나하나 이제 합성 조건은 무엇이고 기다린 시간이라든지 몇 번 반복을 할지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번역을 이제 요 밑에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실험 프로시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실험이 계속 반복이 되고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인풋 아웃풋이 있고 또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스케줄러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피지컬한 장치를 움직이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다시 이제 피지컬 아웃풋이 나오면 스테이러스가 어떻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체가 있고 그러면 요걸 이제 다양한 스텝으로 합성이 되는 뭐 수십 번의 스텝으로 합성이 되는 것까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실험 장비가 사실은 뭐 완전 새로운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쓰이는 우리가 합성 장비들을 뭔가 디지털화하고 자동으로 넣어줄 수 있는 펌프를 단다든지 그런 약간의 오토메이션 그런 뭐 장치를 접목을 시켜서 구축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로우파리 뭐 그런 실험을 하진 않지만 뭐 다양한 이제 50개 이상의 유기물을 합성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삼성 연구소에 포닥을 하고 이제 잠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이 그 당시가 2017년이었는데요. 2017년에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우선은 러프하게나마 구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도 하고 경험을 쌓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메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브 프로젝트로 관심 있는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겟이 이제 리튬 전고체 전지, 전기차용으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그 소재를 합성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플랫폼 개발이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학생한테 실험을 시키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학생한테 어떤 타겟 조성이 있으면 요 물질 한번 합성을 해봐라 라고 하면 논문을 찾습니다. 논문을 찾아서 전구체가 무엇이고 어떤 실험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뭐 논문을 찾는데 이게 뭐 운 좋게 적절한 레퍼런스를 찾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이제 저희가 시더 그룹이라고 버클리에 있는 그룹이랑 이 실험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험 조건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도 뭐 수십 가지 문헌이 있을 거고, 거기서 가장 이제 적합한 합성 온도라든지 그런 뭐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험을 계획하는 모델을 만들고요. 여기서 전구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텐데, 그런 전구체를 리퀴드 핸들러라고 해서 뭐 바이오 쪽에서 많이 요즘 코로나 뉴스 보면 항상 이제 뭐 피페팅을 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전구체를 준비하고, 이걸 퍼니스에 이제 로우팔이 이제 샘플 핸들링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열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걸 집어넣고 뭐 빵을 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온도에서 안정한 상이 만들어지면서 전고체전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고체전지. 합성된 소재를 분석하는 툴이 XID라는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보통은 연구자, 학생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순물이 있는지, 어떤 상이 합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 분석을 통해서 수치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최적화 방향을 잡을 때 뭐 정성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불순물량을 저희가 완전히 0으로 줄여보자라고 하면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불순물이 몇 %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해라라는 걸 베이지안 모델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실험 조건을 이제 또 바꿔서 이제 이 실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새로운 조성을 도출을 하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도출이 되면 그 특허를 AI가 또 쓰게 해서, 뭐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장 정도만 써주면 이제 변리사가 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특허를 써주는 변리사가 있으면 기업에서는 이거를 계속 돌리면서 새로운 물질에 대한 특허를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서 이제 진행된 그런 연구들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실험 조건이든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어떤 컴포넌트의 종류, 배합,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수히 많은 조합이 있는 경우에 기존 연구처럼 이제 실험을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 사실 그런 한계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탐색을 해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이고, 또 가속화돼서 빠르게 이제 소재를 이렇게 새로운 소재도 찾을 수 있고, 또 계속 반복되는 실패한 데이터도 쌓일 수 있고, 양질의 데이터를, 제한성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배터리에서 이제 전고체 전지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고, 뭐 2019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 노벨 화학상 받은 리튬 이온 전지, 여전히 이제 상용화돼 있지만 뭐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기 전해액이라고 하면 솔벤트, 솔트, 그리고 첨가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솔벤트라고 하면 뭐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뭐 수십 가지 이상이 되고, 또 새로운 솔벤트를 사람들이 계속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2종, 3종을 다른 비율로 다 섞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트를 어떤 종류를 쓸지, 그리고 얼만큼 많이 넣을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에디티브도 회사에서 보면 한 7종 이상을 정말 뭐 요리하듯이 조미료 조금 넣어보면서 맛이 좋으면 뭐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게 실험을 해 나가는데, 이게 사실은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시스테매틱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더 복잡해지는 거는 이런
양극이라든지 음극 같이 다른 컴포넌트에 따라서 성능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최적의 어떤 전액 자체의 어떤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을 하면 1조개 이상 너무 많은 조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역으로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자, 자동화 플랫폼으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실험 자체가 학생이 이제 글로브박스 안에서 해야 되는데요. 리튬이라든지 전해액이 수분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글로브박스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8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고, 이게 온라인이 조금 안 맞으면 쇼트가 납니다. 그럼 실험을 완전 다시 해야 되고, 아침에 이제 학생이 나오면 항상 뭐 전액을 배합해서 이 실험을 이제 하루 종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또 코인셀 하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결과값도 저희가 통계 처리해야 되고, 또 찍어야 될 분석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이제 분석 끝나면 이제 갈아줘야 되고, 또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또 실험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노동 집약적인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이게 자동화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회사에서 제가 배운 게 프로젝트는 우선 좋은 프로젝트 이름이 있어야 잘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윗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토메이티드 리튬이온 배터리 테스팅 로봇 시스템이라고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딴 게 쉬지 않고 이렇게 지구를 돌 수 있는 그런 새처럼 쉬지 않고 배터리 실험을 해서 좋은 소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의 개요를 보여드리면, 우선은 조합 범위가 무한정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어떤 특정한 양극이라든지 음극 시스템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성을 어떤 조합을 좀 범위를 좁게 잡아주고, 이 조합을 처음에는 랜덤하게 뭐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합에 따라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배합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리퀴드 핸들러가 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배합된 걸 이제 코인셀이라는 디바이스에 넣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 코인셀을 아까 이제 조립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하도록 하고, 이게 조립이 되면 여기에 대한 전기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이제 클로즈 루프로 돌리기 위해서 결국 분석하고 이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해라 라는 걸.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데이터도 쌓고 최적의 조합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를, 그런 게 가능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는데, 결국은 이런 전액을 이제 저희가 다양한 조합으로 배합을 하는 걸 리퀴드 핸들러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조립을 하는 로봇팔이 저희가 또 컨셉이 완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지 말고 그냥 실험실을 장비를 둘러놓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실험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기존 장비는 다 쓰면서 기존 장비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실험 조건을 아예 바꾸지 말고 그냥 사람 역할만 대체하도록 하자라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장점이 있어서 보통 이제 많은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치들을 활용해서 코인셀을 만들고 또 분석을 해서 이 분석 기법도 이제 뭐 어떤 결과인지에 따라서 연구자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최적화 모델이 결국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것입니다. 클로즈 루프가 되는 시스템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저희가 구축을 할 때 우선은 로봇팔 한 저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에서 뭐 고가는 한 3, 4천 정도의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비전이 달리면 좀 비싸지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팔이면 정말 이제 팔만 있습니다. 근데 이 팔이 어떤 실험 기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 그리퍼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할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리퍼를 저희가 3D 이제 뭐 디자인해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실험실에서 그때그때 이제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하지만 디자인이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뭐 금속을 깎는다든지 해서 오차를 줄이는, 그리고 반복성이 가능한 그런 그리퍼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쓰는 이런 클림핑하는 장비라든지 리퀴드 핸들러 이건 다 상용 제품을 저희가 샀습니다. 저희가 장치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장치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로봇은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상용 제품에 파이썬 그 모듈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는 그런 방식만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파이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영상으로 보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조합의 전액을 이런 식으로 리퀴드 핸들러가 혼합을 하고 또 혼합된 전액을 이제 한 방울 이제 코인셀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남은 부품들을 얘가 이제 로팔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고요. 조립을 하는 요 셀을 가조립을 해서 이 클림핑하는 장치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그다음 문을 이제 닫아주고 안전상 이유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오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리퀴드 핸들러는 따로 이렇게 실험을 계속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전기압 특성 측정을 위해서 조립된 그 코인셀을 넣어줘서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기반으로 그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건 공기 중에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접근이 편한 그냥 실험실에 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위기 컨트롤이 잘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르곤 필링된 그런 글로브박스 안에 제한적인 공간 안에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겨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치들이 다 들어가고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르곤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험 재현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말고도 LG 화학이랑 이제 폴리머도 이제 조합에 따라서 성능이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친환경 폴리머를 개발하기 위해서 LG 화학이랑 같이 그런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각각 이런 모듈들을, 모듈이라고 하면 뭐 아까 배합하는 그런 리퀴드 핸들러,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게 하나의 모듈이 될 수 있고, 또 압출이라는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합성 공정 샘플링에 대한 모듈도 있을 거고, 또 장치가 아까는 이제 전기압 분석이었는데 뭐 DSC라든지 FTIR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장치를 갖다 놓고 자동화할 수 있고, 각각의 이제 뭐 해석이라든지 예측 이런 모듈을 가져와서 제가 어떤 특정 뭐 폴리머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필요한 것들 모듈을 따와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실험실에는 다 장치가 모듈이 있고,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듯이 어떤 비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정에 따라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뭐 개인 랩의 구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구소에 저희가 돈을 내고 이 소재를 합성을 하고 싶다, 요만큼 조건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험을 대신해서 데이터를 쌓아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생겨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국가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문헌의 이제 리뷰페이퍼에도 나오는 것이 이런 걸 이제 조합을 할 때 뭐 조합을 사람이 또 하는 게 아니라 또 로봇이 이런 플랫폼 자체를 뭐 실험에 따라서 이제 쭉 라인을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플렉서블한 그런 모듈형의 무인 실험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앞서 이제 설명은 전반적으로 많이 드렸고요. 제가 빨리 해서 이제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이 그게 무엇이냐, 이제 오늘의 어떤 주제인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길지 않게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합이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해서 샘플을 만들고 분석하고 측정하고 이 결과를 이제 피드백을 주는 요기인데, 이제 뭐 조합이 정말 넓으면 인공지능으로 앞서 이제 그런 예측하는 그런 뭐 학습 모델이라든지 비지도 학습 모델이라든지 그런 게 이용해서 범위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배터리 소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소재 조건을 조합을 압축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거고, 또 무인 실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정말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고급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 피팅이라든지 쉽게 그냥 사람이 하는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넓은 범위에서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런 모델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걸 개발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험 계획 모델, 아까 베이지안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베이지안의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컨티뉴어스한 그런 데이터냐, 아니면 최적화하고자 하는 특성이 몇 개이냐, 또 한 번의 실험을 병렬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시리얼하게 하는 게 좋으냐, 실험에 따라서 이제 실험 계획 각각이 베이지안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되는 것도 있어서, 뭐 다른 최적화 모델, 뭐 노마드라든지 정말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해 오던 그런 최적화 모델을 이런 플랫폼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구가 많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됩니다. 기존 문헌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게 베이지안이기 때문에 거의 베이지안을 다 썼는데요. 저희가 실제 적용을 해보면 사실 베이지안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한 번 하는데 얼만큼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몇 개 정도를 우리가 쌓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실험 계획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결국은 어떤 모델을 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탐색되지 않은 넓은 영역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 중에 좋은 소재를 우선 압축 선정을 해보자라는 이제 접근이고요. 그래서 뭐 전해질이라고 하면 어떤 어트리뷰트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뭐 기초 물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자 구조에서 이런 스마일스로 문자 시켜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DFT 계산 데이터에서 기초 물성을 가져와서 넣어줄 수도 있고, 이건 실험 물성이고요. 이런 것들이 피처가 돼서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어트리뷰트과 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물성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걸 적용을 해서 이제 후보군을 선정을 하는, 뭐 저희가 정확도가 많이 높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실험 정도를 배제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압축 선정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모델, 사실 AI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건데요. 그냥 전개학 분석을 하다 보면 이 그래프가 어느 시점에서 온셋 포텐셜이 생기느냐, 뭐 기울기가 얼마느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수학적 모델로 그냥 피팅을 하면 바로 나오는 거라서 아주 이제 효율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렇게 수치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분석 기법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소재 분석도 많습니다. XID 같은 경우에 이 픽이 나오는 위치의 중요성, 픽이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 이런 중요성보다는 어떤 위치에 어떤 인텐시티로 나오느냐, 투세타의 인텐시티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존 소재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이런 거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랑 단순 비교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소재가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는 퓨어한 데이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혼합해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신경망 모델을 뭐 요 조합 양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의 장점도 있겠지만 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석 툴을 만드는 게 아직은 많이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그냥 너비만 구해도 되는 것도 있고 기울기만 구해도 되는 그런 실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 이제 제가 개발했던 데이터베이스 ICSD라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이거를 이제 사람이 하는 걸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기존 라이브러리라든지 코드를 써서 우리가 이제 넣어주면 결과가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IR 데이터도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했던 것이 이 이제 단순 조합으로 비교를 하는 것, 그러니까 피팅을 하는 것과 아니면 이제 이런 딥러닝을 기반으로 피팅을 하는 게 어떤 게 장점일까, 이런 게 저희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뭐 여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 무인 실험 계획법인데요. 결국 이 무인 실험 계획법의 활용 목적은 이제 사람이 의사 결정을 안 해도 된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퇴근했을 때 의사 결정이 안 되면 이제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그거 하나와, 그리고 이제 최적화 모델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실험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원하는데요. 그래서 뭐 다이어그램으로 저희가 그려보면 리스트를 생성하고, 처음에는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이 실험을 해봅니다. 이미 선택을 해서 배합하고 실험하고 여기에 이제 평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 후보군에 대해서 이제 뭐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어떤 실험을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계속 실험을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에 도달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개수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실험을 끝내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베이지안을 해보면 뭐 장점이 되는 것들이 그냥 랜덤 샘플링이라든지 그리드 샘플링보다 훨씬 처음에는 많이 헤매는데 빠르게 이게 컨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실험 데이터는 저희 회사 산업과제를 하고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냥 그 머티리얼스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 데이터 가지고 그냥 뭐 밴드갭을 최적화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봤을 때, 이게 뭐 104개가 데이터가 있는데 한 20개 정도만 찾으면 거의 한 70, 80% 최적의 그 소재 조성을 빠르게 찾는 거를 저희가 뭐 예시로 그냥 가져왔고요. 근데 뭐 여기서는 하나의 특성인 밴드갭만 이제 최적화하는 방향인데, 보통은 저희가 두세 개의 어떤 그런 특성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배터리라고 하면 용량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용량도 높아야 되고, 또 뭐 충전 몇 번 하면 용량이 이제 뭐 수명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뭐 10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려면 항상 이게 어느 정도 뭐 용량이 크면 수명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파레토 프론트를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고, 이 면적을 가장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샘플링 방향으로 이제 멀티 컴포넌트, 베이지안도 이제 싱글 오브젝티브가 있고 멀티 오브젝티브가 있어서 이 최적화하고자 하는 게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다수 개이냐에 따라서 방법도 이제 다르고 또 개발이 돼 있지만 이런 소재 연구의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랑 무슨 차이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근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거는 공정이 다 정해졌어요. 이 공정대로 그냥 계속 빠르게 반복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긴 개발 시간과 연구 개발 비용을 통해서 또 스마트 팩토리를 정말 고가 수백억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최적화하는 걸 이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을 하면, 스마트 연구실은 사실은 좀 플렉서빌리티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구축 비용도 저렴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드는 게 뭐 로브 파이 정도 기존 장비는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숙련된 그 연구자 개발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이내에서 한 3에서 6개월 이내로 뭔가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장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실험이 처음에 XRD로 분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적합한 어떤 분석 기법이 바뀌면 사실은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아예 라인을 바꿔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분석 장비만 바꿔놓고 약간만 조정을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오토메이션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정밀하게 반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저희는 아까 이제 뭐 실험 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오토노머스하게 데이터를 쌓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이 이 연구실 구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기술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AI 부분, 그리고 뭐 프로그램 코딩한 분도 계셔야 되고,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저희가 모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장 가지고 있는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전문가들이 같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회사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다 이쪽을 하고자 하고, 이런 뭐 한 10년 후에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연구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 소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뭐 이 데이터 기반의 그런 모델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결국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자율주행 연구실 혹은 스마트 재료 연구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로봇과 AI 조합의 어떤 실험실, 연구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모든 시스템에 이걸 적용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투자할 가치가 있는, 투자했을 때, 이런 구축을 했을 때 정말 큰 이득이 나는 그런 시스템에 이걸 접목을 해서 뭐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각 분야의 연구자의 도메인 널리지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